오랜 시간 지속된 고온의 아포칼립스가 찾아왔다. 나와 아빠는 어렵게 수만 위안어치의 물자를 사들였지만 친정밖에 모르는 엄마는 등 뒤에서 외할머니와 외삼촌 가족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 후 세상은 계속 무너졌고 식량은 바닥났다. 우리 가족은 외삼촌에게 붙잡혀 식량과 맞바꿔졌다. 눈을 뜨니 나와 아빠는 놀랍게도 다시 돌아와 있었다. 엄마가 외삼촌 식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그날로 오늘 최고 기온은 54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폭염 대비에 유의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기온 하강은 계속 지연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화재 예방과 냉방에 신경 써 주십시오. TV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혼돈 속에 있던 나를 끌어올렸다. 눈앞에 익숙한 집을 보며 내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끌 수가 없네. 이걸 어느 집이 버티겠어?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네 식구들까지 다 부를까봐. 그러면 평소에 다 같이 거실에서 에어컨 쐬고 그 집 전기세도 아낄 수 있잖아. 지금의 엄마는 전생과 똑같은 말을 구시렁거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가 즉시 화를 내며 가로막았을 텐데 몇 초를 기다려도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치자 눈동자가 떨리더니 이내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아빠도 회귀한 걸까? 나는 기뻐해야 할지 마음 아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당장 엄마를 막지 않으면 엄마는 오늘이라도 당장 외삼촌네 대가족을 불러들일 기세였다. 엄마, 사촌 동생들도 벌써 16, 7살이에요. 매일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전 뭘 해도 불편하다고요. 나는 서둘러 거절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엄마는 마치 불붙은 폭약통처럼 폭발했다. 뭐가 불편해? 너만 유난이야.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릿속에 불결한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엄마는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세게 찔러댔다. 아빠는 호통을 치며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리우얼마오, 딸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당신 감히 그 사람들 오게 하면 우리 이혼해. 아빠는 말을 마치고 엄마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아빠와 내 눈물로 시야가 흐릿해졌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너한테 무슨 일 생기게 안 할게. 아빠는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 말에 아빠는 분노 섞인 얼굴로 말했다. 내 엄마랑은 진작에 끝냈어야 했어. 그동안 내내 모든 물건을 친정에만 갖다 바치고 난 진작에 질려버렸어. 아빠의 말을 듣고 나는 제안했다.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선 그들이 모르는 곳부터 찾아봐야 해요. 그러고 나서 물자를 모아요. 그런데 사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빠가 숨겨둔 비상금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이번 회차 로또 번호가 기억났다. 심지어 당첨 발표 시간이 바로 오늘 밤이었다. 그래서 나는 두말하지 않고 아빠와 함께 복권 판매점으로 들어갔다. 그 당첨 번호 조합을 샀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로 가서 외곽에 있는 3층짜리 대저택을 골랐다. 마당이 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도 2층이나 있었다. 계약금을 치른 뒤 나는 아빠를 별장에 남겨 기초시설을 보완하게 했고 나는 차를 몰고 쇼핑몰로 향했다. 냉동고를 한꺼번에 6대 샀다. 태양광 발전 패널과 발전기도 10세트 넘게 주문했다. 가전제품을 산 뒤에는 바로 식량이었다. 50kg 쌀 20포대를 샀다. 밀가루와 국수도 10여 포대 샀다. 컵라면이라든가 즉석밥 같은 것들, 당면 요리며 로스펀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을 종류별로 20박스씩 주문했다. 물론 음료와 간식도 빠질 수 없었다.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하는 것들 전부 다 챙겨야 했다. 계산을 마친 뒤 나는 다시 냉동식품 시장으로 갔다. 소, 양, 돼지, 생선, 새우 등 예전에 싱싱했던 것들이라면 모조리 수백 킬로그램씩 주문했다. 결제를 마친 뒤 주인에게 별장으로 직접 배달해달라고 했다. 이어 차로 돌아와 근처 생수업체 몇 곳에 전화를 돌렸다. 여러 업체에 나누어
생수 1,500통을 예약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와 바쁘고 활기찬 아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엄마의 전화 한 통이 우리의 모든 흥을 깨버렸다. 너희 죽으러 어디 갔어? 밥 먹을 시간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주머니에 돈이 좀 넘쳐나나 보지? 밖에서 딴짓하는 남자들처럼 아무 때나 바람이라도 피우러 간 거야? 배 띄어라 노 저어라 하고 노는 거야? 엄마의 날선 독설에 나와 아빠는 당장이라도 판을 엎고 싶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방해받을까 봐 두려웠다. 결국 우리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곡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집에서 고생하며 너희 뒤치다꺼리 하는데 너희는 나 몰래 밖에서 즐기고 다녀? 하지만 평소 성격 좋던 아빠가 이번에는 아예 무시하기로 했다. 엄마는 즉시 폭발했다. 다만 아빠한테는 화를 내지 못하고 결국 나를 낚아챘다. 말해봐. 이 회방꾼 같은 년아. 또 아빠 앞에서 착한 척 불쌍한 척 했지? 일부러 나랑 아빠 사이 이간질하려고. 내 수작 모를 줄 알아? 똑같은 여자끼리 여기서 어디 여우짓이야? 엄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게 단순히 남아선호 사상 때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방금 그 말은 전형적인 동성 혐오 아닌가? 이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미친 걸까? 엄마. 난 엄마랑 아빠 딸이에요. 몸속에 두 분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아빠가 왜 날 아껴주면 안 돼요? 여기서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반성 좀 해보세요. 아빠랑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밤낮으로 집안 물건 친정으로 퍼나를 생각만 하잖아요. 엄마는 또 화를 내려다가 아빠의 매서운 눈총에 움찔했다. 그래, 잘났어. 너희 부녀는 한 가족이고 나만 이방인이지.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가 닫은 문이 쾅 하는 굉음을 냈다. 나와 아빠는 무력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와 아빠는 거실에 앉았다.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을 마주했지만 조금도 입맛이 없었다. 어느덧 로또 당첨 발표 시간이 되었다. 소리를 들은 엄마가 순식간에 침실에서 달려나왔다. 곧 앞에 숫자 3개가 나왔다. 엄마가 3번 호와 똑같았다. 엄마는 복권을 꽉 움켜쥐고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너희 나한테 감히 이래? 나 이거 당첨만 되면 당첨금 1억 4천만 위안 받으면 그땐 너희랑 안 살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은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마땅해. 나와 아빠는 엄마의 의기양양함을 무시한 채 그저 TV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4번째 숫자도 같았다. 5번째 숫자도 같았다. 하지만 6번째 숫자가 나왔을 때 엄마 얼굴의 환희는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내 생일을 상징하는 작은 공이 떨어지자 나는 순식간에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순간 엄마는 전생처럼 나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말도 안 돼. 전부 다 내 이 재수없는 년 때문이야. 내가 내 재물복을 막았어. 엄마는 내 목을 꽉 조르며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숨이 막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다가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무슨 일이든 지 딸 탓을 하고 자빠졌어.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어. 아빠는 거칠게 밀어내며 엄마를 문 밖으로 쫓아버렸다. 문 열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저 고약한 년 때문에 나를 때려? 내가 당신 아내라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와 아빠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저 말없이 거액의 당첨을 축하할 뿐이었다. 문밖의 소란은 30분 넘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고요해졌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엄마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원망을 가득 품은 채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걸 본 나는 아빠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빨리 떠나요. 엄마가 분명 외삼촌네를 데려올 거예요. 아빠도 이견 없이 곧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곧 우리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옆집 이웃이 즉시 문을 열었다. 그 남자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전생에 나와 아빠는 마지막에 저 남자의 손에 죽었다. 이웃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두 분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빠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방금 애 엄마랑 싸워서요. 우리 샤오메이 데리고 바람 좀 쐬러 가려고요. 그 말에 이웃이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저씨, 저랑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우리 엄마 영상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하루에 영상 3개씩 보내주시면 제가 200위안 드릴게요. 재미있는 장면 찍히면 한 건당 200위안 더 드릴게요. 내 말을 들은 이웃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재미있는 거라니 어떤 거요? 우리가 집에 없으면 엄마가 분명 외삼촌네를 불러드릴 거예요. 싸우거나 다투는 장면이 찍히면 돼요. 아무튼 갈등이 생기거나 난동 부리는 건 다 돼요. 이웃은 생각도 않고 바로 승낙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 추가합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QR코드를 스캔했다. 단지를 떠나고 나서야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어 왜 갑자기 저 사람과 연락을 해? 다른 이웃을 찾아도 됐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외삼촌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자주 찍어대면 나중에 분명 저희끼리 물어뜯고 싸울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이번 생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빠와 함께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 당첨금 1억 4천만 위안. 세금을 떼고도 1억 1200만 위안이었다. 돈이 생기자마자 아빠는 즉시 3천만 위안을 들여 6개의 전문 인테리어 팀을 불렀다. 각 팀에 한 구역씩 맡겼다. 유리는 전부 3중 방탄유리로 교체했고 문과 잠금 장치는 전부 은행 금고 수준으로 바꿨다. 벽체조차 C140 고성능 강섬유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또한 별장 주변에는 촘촘한 전기 철조망을 설치했다. 나와 아빠가 한 달 동안 분주히 움직인 끝에 별장 인테리어가 드디어 끝났다. 이때 실외 온도는 이미 60도를 넘어섰다. 기온이 계속 오르자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다. 극심한 고온의 공포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고했다.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이 여론이 퍼지자마자 모든 마트에서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단 이틀 만에 수많은 마트가 텅텅 비었다. 반면 이 한 달 동안 엄마는 외삼촌 일가를 데리고 태평하게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다. 엄마는 나와 아빠가 돌아올까 봐 겁나는지 매일같이 몇 통씩 비꼬는 문자를 나에게 보냈다. 이웃이 보내온 영상 속에서 엄마와 외삼촌 가족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할 일 없이 우리를 욕하고 헐뜯는 게 일이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사재기할 때 엄마는 이렇게 조롱했다. 지금 저 사람들 멍청한 것 좀 봐. 식초에 감기약에 소금까지 사재기하고 있네. 두고 봐. 저 사람들 머지않아 후회할걸. 이 세상에 아포칼립스 같은 건 없어.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저 무덤덤하게 미소 지었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후회하게 될 테니까.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건 그날 바깥 온도는 이미 65도까지 치솟았다. 이제 밖에서는 물자를 전혀 구할 수 없었기에 나는 전화를 받았고 엄마의 욕설을 들었다. 샤오메이, 너랑 내 아빠는 아직도 기어들어 올 줄 몰라? 바깥 꼴이 어떤데? 수작을 부려도 때를 가려서 해야지. 내 아빠까지 죽일 셈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멀리 떼어놓았다. 너희 올 때 먹을 것 좀 많이 사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어이가 없어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지금 밖에 식량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설령 겨우 좀 구한다고 해도 나랑 아빠가 먹을 것만 챙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데? 먹고 싶으면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다음 순간 수화기 너머로 외삼촌과 외숙모의 고함이 들렸다. 이 배은망덕한 어린 짐승 같은 년이. 말하는 꼬락서니 좀 보게. 내가 내 삼촌이야. 감히 우리한테 이래? 너희 돌아오기만 해봐. 어디 죽도록 안 만나보자. 이래서 여자는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돼. 할수록 이기적이라니까. 그 말을 듣자 당장 돌아가서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 그래서 나는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우리 절대 안 돌아가요. 꿈 깨고 단념하시죠. 이제 식량도 물도 없을 텐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틀만 지나면
민간 전력도 제한될 거예요. 그때 가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보세요. 나는 아주 통쾌하게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다음 순간 전화기 너머로 외삼촌의 날카로운 욕설이 들렸다. 짐승 같은 년, 천하의 짐승 같은 것.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에서는 엄마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는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2초 정도 흐른 뒤 전화가 끊겼다. 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줄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초조했다. 휴대폰을 든 채 쉼없이 서성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웃의 영상이 도착했다. 알고 보니 내가 외삼촌을 조롱할 때 외삼촌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엄마를 세게 밀쳤던 것이다. 그 바람에 엄마가 넘어지며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찧었다. 선혈이 뿜어져 나옴과 동시에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지금 외삼촌과 외숙모 일가는 허둥지둥 지혈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 이웃은 나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일부러 우리 집에 가서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다. 엄마는 꼬박 이틀을 잠만 자며 깨어나지 못했다. 외할머니가 엄마의 휴대폰으로 나에게 영상통화를 내가 거절하자 할머니는 일반 전화로 바꿨다. 전화가 연결되자 외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샤오메이야, 내 엄마가 실수로 머리를 다쳤어. 벌써 이틀째 혼수 상태다. 너랑 내 아빠 어서 돌아와서 방법 좀 찾아봐. 아무리 원망이 커도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니? 인자한 척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났다. 겉으로는 인자해 보이는 이 노네가 바로 남아선호 사상에 찌들어 외삼촌을 40살 먹도록 백수로 키운 장본인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집을 가스라이팅했다. 그래서 나는 비꼬며 말했다. 외할머니, 할머니가 평소 엄마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이랑 남편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남동생이랑 조카만이 엄마의 미래를 보장해줄 유일한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우리 집 아파트까지 내줘서 살게 해드렸으니 그동안 하셨던 말씀 증명해 보이셔야죠. 엄마를 보살펴서 보장해 주실 때라고요. 전화 너머의 할머니는 분명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할 줄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 화가 끝까지 치민 모양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내 엄마다. 난 엄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을 끝내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2분도 안 돼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죽는다면 그건 다 당신들 탓이라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짙은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샤오메이, 나 엄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목소리에 내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샤오메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예전에 너랑 내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너희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너희 찾아가면 안 될까? 지금 엄마의 말투에는 예전의 그 날카롭고 독한 기운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가득한 후회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연기하며 나와 아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수작일까? 아니면 엄마도 회귀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황급히 거절했다. 싫어요. 나랑 아빠는 더 이상 엄마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우린 이미 엄마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아직 10여만 위안어치 금 있지 않아요? 그걸로 먹을 거라도 바꿔 먹어보시든가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는 내 말이 끝나자 침묵에 빠졌다. 나는 무언가 짐작 가는 게 있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설마 아빠가 사준 금부치들 전부 그 잘난 외숙모한테 다 준 거예요? 샤오메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할게. 앞으로 다 너랑 아빠 말 들을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싫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나는 홧김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의 전화가 곧바로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빠도 받지 않아 그저 휴대폰을 든 채 나를 바라보며 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엄마의 모든 연락처를 바로 차단해버렸다. 하지만 며칠 뒤 이웃이 갑자기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 이웃의 넙대대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샤오메이야, 내 엄마랑 내 외삼촌네 가족이랑 싸움 났다. 생중계로 보고 싶니? 보고 싶으면 1시간에 1,000위안 어때?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승낙했다. 좋아요. 내 대답을 듣자마자 이웃은 즉시 휴대폰을 들고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때 엄마와 외삼촌, 외숙모는 이미 난투극을 벌인 뒤였다. 엄마는 바닥에 짓눌려 있었고 외삼촌의 손바닥과 주먹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엄마의 몸 위로 쏟아졌다. 모두가 이웃의 침입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웃은 옆에서 탐욕스럽게 말했다. 샤오메이야, 내가 내 엄마 좀 구해줄까? 나한테 5만 위안만 주면 내가 나서서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건 마치 농부 아저씨가 채소를 들고 식당에 가서 스스로 재료가 되는 격 아닌가? 그래서 나는 고마워하는 척하며 대답했다. 좋아요. 곧 이웃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심지어 식칼까지 들고 왔다. 비록 이웃집은 세 식구였지만 우리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밖에서 구르며 사흘이 멀다고 싸움질을 하던 인간이었다. 반면 이웃 가족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는가? 순식간에 외삼촌은 식칼을 빼앗아 이웃 가족을 향해 역공을 시작했다. 나는 이웃집 세 식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죽기 직전까지 그 눈은 억울한 듯 렌즈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헛웃음을 한번 짓고는 바로 영상을 끊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제야 저는 정말로 엄마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날들 동안 우리는 매일 아주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가끔 고기를 굽거나 미니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기도 했죠. 다만 이런 여유로운 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서 엄마가 울며 하소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온몸이 누렇게 뜨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서 남편과 딸이 나를 짐으로 여기고 싫어했다. 그래서 집안 돈을 다 챙겨서 떠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그들을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을 뿐이다. 어머니가 내게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누구든 내 남편과 딸을 찾는 걸 도와준다면 그분께 이 집을 드리겠다. 엄마는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아빠의 진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니 순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데 누가 그녀가 하는 말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영상을 아빠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역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녁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이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그들이 정말로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라 샤오메이. 빨리 문 열어. 너희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삼촌이 육중한 금속 대문을 쾅 두드렸고 그들 곁에는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전에 우리 집 인테리어를 했던 인부들이었습니다. 엄마와 외삼촌네 식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압니다. 당신들이 이 빌라를 만든 게 종말에 대비 하기 위해서라는 거요. 당신들 돈 많잖아요. 분명 음식도 많이 쌓아두었겠죠. 우리는 몇 명 안 됩니다. 적선하는 셈치고 우리를 좀 걷어주세요. 음식도 많이 축내지 않을게요. 두 인부는 불쌍한 척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위층에서 슬쩍 내려다보니 그들의 눈 속에 감춰진 흉포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두드렸지만 저와 아빠가 대꾸하지 않자 그제야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샤오메이야, 우린 한 가족이잖니? 왜 그렇게까지 따지는 거니? 지금 같은 때에 다 같이 함께 살아남는 게 좋지 않겠니?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아무 소용없단다. 그녀의 그럴듯한 설득을 듣고 있자니 손에 든 아이스티 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한참을 소리쳤지만 우리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문 열어라 샤오메이. 그 돈들도 절반은 내 거야. 반드시 나를 들여보내줘야 해. 이 짐승 같은 년아. 내가 내 친엄마야. 고작 그 물건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걸 빤히 보고만 있을 거냐. 엄마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두 인부는 더는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우리 집 전선을 끊어버렸고 전기 철조망이 둘러진 담벼락 아래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돋친 전기 철조망에 닿자마자 다음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감전되어 온몸을 경련했습니다. 아빠가 공사를 마친 후에 이미 회로를 개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회로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내부 비상 전력 장치가 즉각 가동되도록 말입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밖에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강력한 전압에 감전된 두 인부를 보며 그들이 도구를 찾아오기도 전에 두 인부는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겁에 질려 멍하니 서 있다가 외할머니에게 뺨을 대여섯 대나 맞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외삼촌은 인부 둘이 죽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 눈을 굴리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를 낚아채서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진샤오메이, 너희가 끝까지 안 들여보내주면 내가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외삼촌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때 엄마도 겁에 질려 안색이 창백해졌고 꼼짝도 못한 채 제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당 입구로 가서 조용히 아빠에게 사다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활을 들고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서 화살을 조준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외삼촌의 미간에 명중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꼿꼿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그 칼이 엄마의 목에 깊은 상처를 냈고 피가 뿜어져 나오자 그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외숙모가 그 광경을 보고 순식간에 미친 사람처럼 변해 손에 든 칼을 들고 엄마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활을 들어 다시 외숙모를 향해 쏘았습니다. 아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엄마와 외할머니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엄마는 이미 숨이 가빠져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외할머니가 갑자기 칼을 들어 엄마의 등 뒤를 세게 찔렀습니다. 제가 저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다 너 같은 재수없는 년 때문이야. 내 남편이랑 딸년이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어. 너도 가서 걔들 목숨 값으로 갚아라. 엄마는 외할머니의 포효 속에서 몇 번 경련하더니 완전히 숨이 멎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노려봤습니다. 진샤오메이,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너희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녀는 크게 소리치고는 곧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들 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서서히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얼굴에 남은 것은 오직 냉막한 뿐이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일가의 짧은 소동은 끝이 났지만 이 폭염의 종말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65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꼬박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우리 빌라를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들어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폭염을 견뎌낸 후 단 일주일 만에 폭염은 갑자기 한파로 변했습니다. 영하 70도가 넘는 기온은 온 세상을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와 아빠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아빠는 빌라 안에서 다시 3년의 기아와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3년 후 지표면 온도가 드디어 서서히 회복되었고 저는 아빠와 함께 빌라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만의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맞이했습니다.